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당신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언제 질문했나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참고, 견디느라 질문할 여유도, 질문할 권리도 잊고 산 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 사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 속에서 삶을 되돌아볼 단 하나의 질문을 꺼내려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가르쳤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대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물어야 할 질문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놓쳐버린 그 질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9개의 인생 교훈.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열어라, 진실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안다고 배워왔습니다. 사는 법도, 돈 버는 법도, 말 조심하는 법도, 심지어 사람을 대하는 법까지도. 그런데 그 모든 알미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더 조심스럽고 더 굳어지게 만들었나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꿰뚫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어느 신탁이 말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그는 그 말 앞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모른다는 것도 모른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태도,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내가 살아본 경험이 어디인데 나는 그 사람을 다 안다니까.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질문이 멈추고 배움이 멈추고 관계도 성찰도 성장이 멈춥니다. 그 멈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빨리 늙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옳은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착각일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엘렌코스, 즉 질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법을 썼습니다. 가령 누군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돈이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행복이란 건 돈으로만 설명되는 건가요? 이처럼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지혜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정말 믿는 그 신념은 당신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살아온 방식이 곧 정답은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방식일 뿐.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당신의 삶을 지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다른 질문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교훈. 열어라, 진실을 향한 마음을.
그 마음을 여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용기를 오해합니다. 큰 소리치고 나서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용기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용기는 두려움을 품고도 끝까지 머무르는 힘입니다. 그 자리에 나로서 버티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그는 재판을 받습니다. 죄목은 단 두 가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국가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묻는 사람이었고, 묻는다는 것은 당시 권력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사형 선고. 당시 그의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몰래 도망쳐라. 너는 아직 살아야 할 철학이 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배를 받아들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심지어 옳은 말이어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에 용기는 결과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비슷한 선택 앞에 섭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친구의 왜곡된 이야기 앞에서 웃고 넘길 것인가, 바로잡을 것인가. 내 양심이 아닌 남의 눈치를 따를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 죽는 것이 그릇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것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가끔은 맞서고 싶어도 가족이 걱정되어 생계가 걱정되어 참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참으면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나는 도대체 누구였나? 이 질문을 남긴 채 후회와 함께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용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상처받아도 버림받아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에, 불의에, 억울함에 그저 속으로만 참아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침묵 속에 감춰진 당신의 용기를 다시 꺼내보세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은 끝났지만 그의 용기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용기를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켜라, 당신만의 용기를. 그 용기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가명을 쓰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선 괜찮은 동료, 가정에선 참는 부모, 사회에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며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에도 기웃거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명예롭게 사는 최고의 길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진 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더 잘난 사람처럼, 더 웃긴 사람처럼, 더 젊어 보이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못난 모습도, 부족한 생각도, 실수도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걸 잘 모르니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가르침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건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보다 내 마음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입은 옷, 내가 보낸 말, 내가 결정한 행동이 진짜 나의 것인지 돌아보세요. 그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건지 아니면 나답게 살기 위한 건지. 어쩌면 진정성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독한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정성 있게 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당신이 존중할 수 있는 자신이 되세요. 그 누구보다 가까운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라, 당신답게 진정성 있게. 이 말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이제 그만 멈추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잘났다는 말을 듣고 싶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고 싶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외롭고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단정한 옷도 번듯한 집도 없었죠. 그의 외모는 조롱의 대상이었고 늘 같은 옷차림으로 광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 앞에선 진심을 꺼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교만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겸손은 마음을 가깝게 만든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자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뽐내고 앞서고 지적하고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굳이 앞서려 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편안했나요? 누군가를 깎아내릴 필요도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던 시간. 그 순간 당신은 아마도 겸손 속에서 가장 자존감 높았던 자신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말도 많아지고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도 자주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지혜가 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귀를 열어야 진짜 어른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예든 장사꾼이든 젊은이든 그는 누구 앞에서도 배우려 했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철학의 아버지로 만든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크게 보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할 때 열립니다. 낮춰라, 교만이 아닌 자존을. 그 말은 나를 작게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더 깊고 넓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바쁘게 살면 잘 사는 걸까요? 하루 종일 할 일이 밀려 있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눈 깜빡할 새에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허전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 하루. 그건 분명 바빴지만 텅 비어 있었던 하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조심하라. 바쁘기만 한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는 직업도, 돈도, 명예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그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한가롭다 여겼지만 그는 누구보다 충만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삶은 어떤가요? 아침부터 일어나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고 일이 끝나도 머리는 쉬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몸은 눕지만 마음은 눕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미를 놓친 채 속도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해야 하니까 하는 일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해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텅 빈 바쁨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 우리는 질문을 멈추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지금 이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멈추는 순간 삶은 겉은 분주한데 속은 공허한 껍데기가 됩니다. 이제 멈추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나의 하루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달리기만 하는 인생은 언젠가 방향도 목적도 자신도 잃게 됩니다. 멈춘다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지치고 텅 빈 하루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그 바쁨 속에 너는 있는가? 라고. 멈춰라. 바쁜데 텅 빈 하루를. 이 말은 단지 일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에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배웁니다. 우리 가족, 우리 마을, 우리 회사, 우리 민족, 우리 세대,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남을 구분짓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낯선 것엔 경계하고, 다른 것엔 의심을 품고, 익숙한 것만 믿고 따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은 단지 이상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인간은 모두 하나라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신분과 나이, 출신과 계급, 그 어떤 차별도 그에게는 대화의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맞췄고, 누구의 말도 경청했고, 모두에게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점점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대화하기보단 말을 자릅니다. 그들을 내 울타리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편해지지만 동시에 작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아프지 않길 바라고 가족과 함께 웃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 서로 다르다고 믿는 순간 공감은 사라지고 비난만 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은 국적을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옷차림, 다른 말투, 다른 배경, 그 속에 숨겨진 같은 외로움, 같은 기쁨, 같은 불안을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처음엔 낯설고 이상하고 심지어 불편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낯설미 가까움으로 변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울타리를 넘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남으면 결국 세상은 좁아집니다.
생각도 좁아지고 사람도 좁아지고 삶 자체가 외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울타리가 있나요? 그 울타리는 당신을 지켜주는가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고 있는가요? 넘어라 울타리와 국경을. 이 말은 국경선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덜 바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예뻐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가지면, 그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결코 끝나지 않는 덫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는 집도 작았고 재산도 거의 없었고 검소한 옷차림에 절제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은 어떨까요? 더 넓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꿈꾸고, 더 비싼 물건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지금의 나는 초라해 보이고,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행복은 가진 것의 총합이 아닙니다. 행복은 덜 바라는 법을 아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갖지 못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그건 정말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서 그냥 따라 믿게 된 것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진 게 적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물론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때로 삶의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욕망은 끝없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허전하다면 그건 욕망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한 그릇의 밥, 따뜻한 차 한 잔, 내 옆에 사람, 웃을 수 있는 하루.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만한 삶입니다. 줄여라, 욕망이 아닌 기대를. 더 많이 가질 생각보다 덜 바라며 더 깊게 사는 법을 연습하세요. 그때부터 비로소 당신의 삶엔 진짜 여유와 고요가 찾아옵니다. 억울했던 순간이 있었죠. 좋게 대해줬는데 되려 무시당하고,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로 내 진심을 왜곡한 사람들.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언젠간 똑같이 갚아줄 거야. 복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도 해를 돌려줘선 안 된다. 악에는 악으로 갚지 마라. 그는 자신을 모함한 자들을 향해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위를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똑같이 해줘야 정신 차린다. 한 번 당하고 또 당하냐. 그 말들 속엔 자존심이 있죠. 하지만 진짜 자존은 되갚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있는 품격에서 나옵니다. 복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되레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의 시간을,
에너지를, 품격을 깎아먹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고통을 되돌려주는 게 정말 나를 회복시키는 길인가? 아니면 내 안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인가? 소크라테스는 복수 대신 이해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잃지 않고 떠났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모욕당한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던 날, 뒤에서는 울었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던 날,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상대의 방식에 물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복수하는 사람을 일시적으로는 환호할지 몰라도 참은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엔 단단한 인간이 만든 흔들림 없는 중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아라, 복수 대신 품위를. 이 말은 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끝내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승리입니다. 살다 보면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노후를 준비하고, 아픈 부모를 돌보고, 속 타는 자식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루하루를 진중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웃어라는 말은 어쩌면 가볍고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일수록 웃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웃는다는 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철학자이면서도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크산티페의 잦은 잔소리도 웃으며 넘겼고, 사형이 확정된 감옥에서도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크산티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죄가 있어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소?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웃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이 버겁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볍게 웃는 마음 하나가 마치 삶의 무게를 조금 들어주는 지렛대처럼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력이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수 있다는 건 아직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웃음도 훈련입니다. 나이 들수록 웃음은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따뜻해져야 하며, 가식 없는 유쾌함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를 아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묵직하고도 편안한 웃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한 번도 웃지 않으셨다면 너무 오래 자신을 긴장시켜 온 건 아닐까요? 당신은 웃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지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삶은 원래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겐 유머가 필요합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웃어라, 삶은 유머를 원한다. 그 말은 가볍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웃음 하나가 당신도 살리고 곁에 있는 사람도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9가지 교훈을 따라 삶의 본질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멈추게 했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셈입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묻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생각하기 전에 버텨야 할 현실이 너무 무겁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 대신 견딥니다. 생각 대신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였나?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나? 소크라테스는 글 한 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그 질문을 품고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철학은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세워진 탑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던지는 질문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우리의 몫입니다. 남은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알고 싶고 무엇을 더 내려놓고 싶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관성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철학은 위대한 말이 아닙니다. 작은 질문 하나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글을 따라오며 어쩌면 당신은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만으로도 이미 소크라테스가 말한 살가치 있는 삶의 한 걸음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자기 삶의 중심에 생각하는 나를 놓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당신께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전할 한마디를 대신 전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이제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삶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철학이 시작될 차례입니다.